안녕하세요. 2시가 되어서 세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듀테크와 프로그래매틱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지금 금요일 오후에 한참 졸리실 시간일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아젠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에듀테크가 왜 생겨났는지 배경하고 이제 어떤 개념인지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거 원래 이렇게 흔들렸나요? 멀미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매틱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리얼타임 비딩, 이제 입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타겟팅 종류와 미디어 바잉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래매틱은 아니지만 이제 검색 광고에서도 이제 데이터 시그널을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치 엔진 매니지먼트 쪽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나 이제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그에 따른 또 업계의 변화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어떤 이제 대안들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제가 오늘 3시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긴 시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 소개랑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홍주라고 하고요. 지금 젤리피쉬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고 업계에서 쭉 커리어를 쌓았고 전체 이제 12년 차 정도 돼서 지금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다녔던 광고 대행사들 쭉 로고를 붙여놨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유니버설 맥켄이라고 맥켄 에릭슨이랑 같은 그룹의 매체 전문 대행사인데 거기서 디지털 미디어 플래너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광고 기획이나 메시지 쪽도 같이 다루고 싶어서 이제 AE로 전향을 하면서 TBWA를 거쳐서 이제 현대차 광고회사인 이노션에서 기아자동차를 가장 오래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데이터 드리븐 캠페인을 하나 담당을 하게 되면서 에드데이터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다고 느껴서 그쪽을 좀 더 펴보기 위해서 지금 회사인 젤리피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 퍼포먼스 에이전시고요. 저희 이제 글로벌 전체 2,000명 이상의 디지털 전문 인력들이 있고, 이제 20개 나라에 진출해 있고, 글로벌 이제 40개 정도 오피스에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오피스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만 서포트를 드리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향으로 광고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네트워크상의 강점이 있는 그런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일반 대행사들이 하는 업무 다 가능한데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데이터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글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 중에 하나여서 이제 구글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구글에서 갖고 있는 이제 광고 통합 관리 플랫폼의 이제 공식 리셀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전문 이제 담당자들이나 트레이너들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파트너 갤러리 가서 검색해 보시면 저희 회사가 이제 GMP의 전체 스택을 다 공식 리셀러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GMP를 쓰실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은데, 혹시 GMP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구글 마케팅 플랫폼? 그것도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같은 강의를
예전에 이제 대학 졸업 예정자랑 취업 예정자 분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아예 처음부터 막 이제 개념, 단어 설명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정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쭤보면 이제 디지털 상의 뭐 임프레션, 클릭, CTR, CPM, CPC 이런 개념들은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드테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미지를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창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보게 된 거여가지고 이게 1994년에 온라인에 이제 배너 광고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통신사 AT&T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에서 온라인 광고를 처음으로 한 건데 보시면 이제 Have you ever clicked your mouse right here? 해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하면 You will. 그래서 여기 마우스 클릭해 본 적이 있냐? 하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로 광고를 했고 그랬을 때의 CTR이 얼마일지 혹시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CTR 보통 요새는 잘 나오면 한 자릿수 나오고 아니면 뭐 소수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없었던 형태의 광고였기도 하고 상당히 메시지도 약간 어그로를 끈 측면이 있기 때문에 44%라는 약간 지금으로서 말도 안 되는 CTR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당시에 랜딩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위에 보시면 You did 되어 있는데 클릭하게 될 거야. 역시 클릭했구나. 뭐 이런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이게 당시에 이게 93년이다 보니까 엄청 기술이 이제 막 도입되고 모든 기술이 다 신기하고 하는 그런 시점에 나온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AT&T로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에 그런 것들이 되게 기술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거고 막 하는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엄청 옛날 건데 한번 보시죠. Send someone a fax. From the beach, you will. And the company that'll bring it to you, AT&T.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에 저런 기술 자체도 혁신적이고 첫 온라인 배너 광고라는 형태도 혁신적인 이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첫 온라인 배너 광고를 시작으로 디지털 광고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제 예전에 과거 전통 4대 매체라고 저희가 부르는 TV, 신문, 잡지, 라디오 이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디지털 매체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지금 저희 포털 검색의 경우 과거에 어떤 것이 대체됐는지 혹시 예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저희 예전에 회사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들을 때 너무 옛날 얘기여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전화번호부가 이제 지금 검색으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익숙치는 않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옐로우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옆집 사는 사람 이런 거 다 찾아볼 수 있게 전화번호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지금의 이제 검색으로 형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TV, 신문, 잡지, 라디오가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각각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채널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좀 분류를 해보면 TV는 지금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 같은 형태가 완전히 대체가 되었을 테고
신문은 뭐 인터넷에서 기사들 다들 보실 거고요. 그리고 잡지는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대체가 됐고, 라디오는 이제 팟캐스트나 뭐 요새는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그냥 이제 듣기만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광고를 해서 최대한 많이 보게 만든다라는 본질은 과거나 현대나 똑같은데, 그 형태가 이제 그 매개체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최선의 기술이지만, 나중에는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게 보편화가 되면은 또 다른 저희가 본 적이 없는 매개체로 이런 영상, 글, 사진, 오디오 등의 형태의 콘텐츠나 광고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평균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온라인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낼까를 통계를 내봤을 때, 이제 대략 글로벌 평균이 7시간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제일 많은 데는 10시간도 있고, 우리나라는 한 5시간 반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온라인 상에서 수시간을 보내면서 디지털 상에는 데이터로 흔적이 남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저희가 유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유저가 관심이 있을 만한 콘텐츠를 다가가서 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앱이나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볼 때 이제 중간이나 사이드에 노출되는 광고들이 랜덤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분이 혹은 이제 소비자들이 남겨둔 흔적에서 힌트를 얻어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가 좀 피하고 싶고 귀찮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처럼 마케터 입장에서는 최대한 소비자들이 거부감 생기지 않고 좀 솔깃할 만한 연결고리를 최대한 만들어서 노출을 하고 최대한 클릭하고 결국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죠. 그래야 이제 그저 스쳐 지나가거나 버려지는 광고가 아니라 유저를 반응시키고 이제 클릭해보게끔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잠재 고객이, 저희 잠재 소비자가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관련 콘텐츠만 있고 점선 쳐진 박스에 광고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볼 일은 잘 없기는 한데, 이제 페이지가 로딩이 되는 동안 이 접속한 사람이 어떤 기록을 가진 사람인지, 이 사람의 온라인 상의 그 액티비티가 지금까지 어땠는지, 또 여기에 보려는 콘텐츠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어떤 광고를 띄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소비자의 페이지 접속부터 광고가 뜨기까지의 전체 걸리는 시간은 약 0.1초 미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이 엄청 복잡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 접속한 잠재 고객에게 적합한 광고를 노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에드테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에드테크는 애드버타이징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 이제 애드버타이징의 애드, 온라인 상에서의 디스플레이, 비디오, 그리고 서치도 포함되겠죠? 그런 광고들이고, 테크놀로지는 이제 모바일,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의 IT 기술이어서 이제 IT 기술을 접목시킨 광고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IT를 붙인다고 하면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구현을 하거나, 사람이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단순에 처리하거나, 복잡한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거나 하는 식일 텐데, 이런 테크가 왜 에드에 들어와서 에드테크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드테크의 등장은 마케팅 시장의 영역이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전통 매체,
기존에는 TV, 신문, 잡지, 라디오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노출시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구매를 불러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던 게 이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잘 나가는 드라마 최대 시청률이 60% 이상씩 나왔다 이러는데 지금은 진짜 TV 보시는 분들 많이 없고 그래서 좀 약간 비교할 수 있도록 작년에 찾아봤던 게 우영우 한창 사람들 많이 볼 때 최대 시청률이 15%였고 그리고 또 지금 많이 보시는 나는 솔로 그러니까 분당 최대 시청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도 이 광고가 정말 내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뭐 시청률이나 열동률 같은 이제 이 뭐 매체나 콘텐츠가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수치는 있었겠지만 그게 실제로 소비자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트래킹 불가한 영역이 많고 또 정교한 분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C,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마케팅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매체 종류가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모인 데이터는 이제 TV나 다른 전통 매체와 다르게 누가 무엇을 클릭했는지, 뭐가 인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가시화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광고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대형 포털부터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이제 광고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서 성과를 높여야 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이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관심 있는 상품의 광고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에드테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매틱이라는 건 이 에드테크의 집성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매틱의 단어 어원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프로그램 그리고 오토매틱의 합성어고요.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광고를 관리하고 구매하고 또 그 측정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변화한 마케팅 환경에서 이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광고 관리, 구매, 측정 과정을 자동화한 광고 기술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주가 가장 전환 가능성이 높은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드테크의 개념과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프로그래매틱의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한 판에 이미지화를 해놓은 건데 엄청 많은 이제 요소들, 플랫폼들이 있고 이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어떤 건지 어떻게 이제 생겨났고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출발하는 그 두 개의 주체를 보시면 이렇게 양쪽 끝에 있는 애드버타이저와 퍼블리셔입니다. 지금 이제 광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주체인데 이거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마케터이시기 때문에 광고주이시고요. 이제 애드버타이저라고 부르고 광고를 하려는 주체, 광고 지면을 요구하는 쪽이다라고 해서 디맨드 사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플랫폼 이름이랑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체는 저희가 퍼블리셔라고도 부르고 광고를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주체죠. 그래서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공이기 때문에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 지면은 이제 인벤토리라고 부르고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주체는 각각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주는 늘 마케팅 예산은 너무 한정되어 있잖아요. 좋은데 많이 광고를 하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내 광고를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시켜서 최대한 구매를 높이는 것이 광고주 사이드의 니즈일 것이고, 매체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지면이 한정적이죠. 이 보유하고 있는 지면을 최대한 높은 값에 팔아서 매체가 벌 수 있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 이것이 매체 쪽의 니즈입니다. 그리고 이 두 핵심 주체 니즈를 해결하면서 이제 광고 시장의 주요 변화와 에드테크가 발전하고 함께 전체 아까 보셨던 그 복잡한 프로세스로 진화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태초의 광고 시장은 광고주와 매체 사이에 1대1로 직거래가 이루어졌겠죠. 다이렉트 바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은 이제 광고 소재나 플랜을 바꿀 때마다 매체에 일일이 직접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한 개의 매체에만 광고를 노출하는 게 아니니까 이 광고주가 거래하는 다수의 매체들의 광고 집행 상황이나 효율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사람이 하면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체 또한 이제 갖고 있는 광고주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계속 이제 변경 요청을 하면 수시로 직접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 그 부분도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 것이고, 또 이제 다수의 광고주들의 개별적인 리포트나 관리가 힘들어진 측면도 당연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애드서버입니다. 보시면 이제 서버가 생기면서 광고주는 광고 소재나 변경된 정보를 매체에 일일이 요청할 필요가 없이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서버에서 광고의 집행 상황이나 결과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유도도 생기고, 매체 측면에서는 광고주 서버에서 소재를 받으면 되니까 그것도 일일이 컨택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단가나 필요한 정보들도 서버를 통해 제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광고주가 서버를 갖고 있는 것이 좀 보편화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매체에서 갖고 있는 서버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용어를 말씀드리면, 매체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매체 입장에서 퍼스트 파티 애드 서버라고 부르고, 이제 매체가 아닌 다른 쪽, 이제 광고주 쪽에서 갖고 있는 서버를 서드 파티 애드 서버라고 불렀는데요. 과거에 이제 퍼스트 파티 애드 서버만 사용 가능했을 때는 사실 서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크게 상관없이 이제 일일이 매체 소재 보내고 변동된 사업 보내고 해야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광고를 집행하고 뭐 예를 들어 구매가 100건이 일어났다는데 이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매체에서 주는 정보만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정확한 좀 신뢰도, 트랜스퍼런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드 파티 애드 서버가 생기면서 이제 소재도 내가 직접 주면 되고 결과도 여기 서버에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매체에서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할 이제 걱정 없이 이제 바로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래매틱 애드를 진행하실 때는 광고주 쪽에서 서드 파티 애드 서버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애드 서버와 애드 서빙은
여기 프로그램 액티브에서 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영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제가 끄고 한국말로 말씀을 잘 따라 드려보겠습니다. is a platform or tool 아이고, 잠깐만요. 네. 에드 서버는 광고 소재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툴입니다. 광고를 직접 매체에 보낼 필요가 없고 마케터가 에드 서버에 각 광고 세트의 타겟팅이나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또 소재의 반응 테스트도 직접 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에드 서버에서 매체로 적합한 소재를 전달해 줍니다. 말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 서버를 썼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에드 서버로 어느 소재를 어느 매체에 노출할지 설정하거나 소재를 손쉽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측면에서도 광고가 어떤 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이브를 할지 또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 노출할지 또 어떤 시간대에 노출을 할지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팅 측면에서도 이제 광고 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리포트가 아니라 전체 매체를 통합한 리포트 확인이 가능해서 매체별로 따로 리포트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케터 또는 광고 담당자가 에드 서버에 광고 소재를 업로드하고 미디어 플랜에 따른 매체 정보나 타겟팅 정보도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광고 소재는 지금 에드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마케터가 매체에 에드 태그라고 하는 코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매체가 해당 에드 태그를 작동을 시키면 이 태그가 에드 서버에 관련 타겟팅 정보를 전달을 받고 해당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 유저에게 가장 적합한 광고를 선정해서 내보냅니다. 이렇게 광고 운영이나 컨트롤이 용이한 점 때문에 서드파티 에드 서버가 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면 에드 서빙은 이제 유저에게 적합한 광고 소재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제 결과 데이터가 측정되는, 기록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 기록된 데이터 결과를 분석해서 이를 다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매틱 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에드 서버가 등장했지만 또 해결해야 되는 요소가 생겼어요. 이제 서버 간의 연동에 오랜 시간 공수가 또 드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차피 거래할 매체와 광고주는 서로 복수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할 매체와 광고주를 일일이 찾아 나서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에드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에드 서버들을 다 연결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1대1 거래할 때보다는 훨씬 개선이 되죠. 근데 또 한 개의 에드 네트워크가 또 모든 광고주와 모든 광고 지면을 매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제 광고 지면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에드 네트워크의 예시로는 이제 GDN,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같은 것이 이제 네트워크의 예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 네트워크와 광고주 수요, 매체 인벤토리를 이제 최선으로 매칭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발전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에드 익스체인지입니다. 에드 네트워크가 많아지면서 에드 네트워크들의 플랫폼이 또 생겨난 거죠. 이렇게 이 에드 익스체인지는 많은 에드 네트워크들을 같이 연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하나하나와 거래를 했을 때보다 훨씬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에드 네트워크는 이제 개별 거래만 가능한 데 비해서 다수의 네트워크와 연동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드 네트워크들의 공급과 수요를 중개해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에드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주와 매체 지명 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한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되게 복잡한 요소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플랫폼들이 발전하면서 광고주가 매체 지면을 찾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고 유연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거래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졌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플랫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DSP입니다. DSP는 아까 이제 디맨드 사이드, 광고주는 디맨드 사이드 요구하는 쪽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구하는 쪽에서 이제 쓰는 플랫폼, 그래서 이제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 사이드의 매체 구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말씀드렸던 광고주의 니즈가 정해진 한정된 예산 안에서 광고를 이제 구매 가능성 높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광고주가 이게 원하는 타겟 유저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광고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나 타겟팅 옵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이제 주로 뭐 인구 통계나 관심사, 주제, 키워드 이렇게 다양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고요. 이 다양한 기준에서 내 제품을 구매할 만한 잠재 고객군을 설정을 하고, 이들에게 광고를 언제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보여줄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어떤 이제 계정의 위치에 보여줄지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에드 익스체인지의 거래 과정에 참여를 하려면 광고주 사이드에서는 이 DSP라는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플랫폼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DSP에서 이 타겟이 우리의 타겟 유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스나 기준이 필요한데, 이 정보를 이 DMP라고 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에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DMP는 광고주 사이드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갖고 있는 CRM 데이터, 고객 정보나 또 다른 이제 고객과 인터랙션 하면서 기록해둔 데이터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는 데이터의 전체 저장소라고 보실 수 있고,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DSP에 소스를 주는 거죠. 우리의 타겟은 우리의 제품을 구매 완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광고주가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는 이제 개인정보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DSP의 예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마케팅 플랫폼 안에도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DSP가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앤 비디오 360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그런 플랫폼들도 DSP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개념으로 매체 사이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매체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네트워크나 에드 익스체인지에 제공하는 인벤토리의 관리와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등장하는 플랫폼이 SSP,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 사이드에 판매를 이제 용이하게 해주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공급하는 사이드에 이익을 최대화해주기 위한 플랫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로로 광고주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의 광고 지면을 가장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는 광고주의 광고를 유저에게 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애드 익스체인지에서 거래 과정에 참여를 하려면 이런 SSP라는 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글 생태계 안에서는 구글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이 SSP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플랫폼에 계속 나와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플랫폼 설명의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보셨던 이 이제 그림에 모든 플랫폼 플레이어들을 다 확인을 하셨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글에서의 프로그래매틱의 생태계의 전체 플랫폼을 그려놓은 형태입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마케터가 애드버타이저 광고주고요. 이제 오디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매체가 이제 광고 지면을 갖고 이제 노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체라고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 쪽에 애드 서버, 아까 말씀드렸던 서드 파티 애드 서버죠. 이게 구글에서는 캠페인 매니저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선을 따라서 받아보면 이제 서치 쪽도 서치 애드 360이라는 서치를 통합 관리하게 해주는 플랫폼이 또 있고요. 거기서 데이터가 DSP, 구글에서 갖고 있는 DSP인 디스플레이 앤 비디오 360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애드 익스체인지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SSP와 DSP가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구글 어널리틱스는 이제 광고주의 웹사이트에서의 이제 소비자들의 활동을 트래킹할 수 있는 웹 분석 툴인데 그래도 제일 지금 GMP 안에서 제일 보편적인 툴이라서 이걸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로 데이터가 전체 연결돼서 이제 최적화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저의 인벤토리를 확인하고 이제 뭐 인구 통계, 관심사, 뭐 행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타겟팅을 설정하고 할 수 있는 곳이 DS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글 계정 들어가 보시면 구글 생태계에서 나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로 분류가 되고 있을까를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광고에 내 데이터를 쓰지 못하도록 이제 비사용 체크를 해두셨다면 이거는 데이터 확인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걸 허용을 해놓으셨으면 들어가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면 사실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어차피 광고를 피할 수 없다면 그래도 나랑 조금 연관되어 있는 소재를 보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친오빠가 내 데이터를 구글이 쓰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 내 말을 다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원하면 이거 끌 수 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광고가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한테 비뇨기과 광고가 뜬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자유도를 줬더니 그러면은 그냥 냅둬야 되겠다 하고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나한테 좀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구글이나 지메일이나 이제 우측 상단에 프로필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제 빨간색 표시해 놨는데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탭 들어가시고 조금 내려가면 맞춤 설정된 광고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이거는 제 데이터인데 성별이랑 연령,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지금 3개까지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3개 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의 규모,
나의 뭐 소득, 그리고 나의 뭐 기혼, 미혼 상태, 자녀 여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훨씬 막 몇십 개, 몇백 개까지 리스팅이 엄청 자세하게 돼서 좀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강아지 콘텐츠 몇 개 보고 나면 이제 펫 러버로 이제 뜬다든지, 제가 한창 자동차 광고를 할 때는 완전 자동차 광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에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나 이제 상세함의 정도, 이제 카테고리 자체를 굉장히 좀 듬성듬성하게 좀 구분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쉬는 시간 저희가 가지면서 이거를 한번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는 지금 10분은 쉴까? 15분 정도 쉬어도 될 것 같아요. 15분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찾아보셨나요? 내 데이터가 나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거의 지금 예전에는 엄청 관심사가 다양하게 나열이 됐던 한 작년까지는 보면서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이게 내 데이터가 맞니 아니니, 뭐 나랑 연관이 없는데 잘못된 것 같다느니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표시되는 데이터 정보 내용이 좀 간략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설문지 조사를 해서 뭐 제출한 정보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검색하고 혹은 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뭐 내가 주로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추측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매칭은 되지 않지만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매틱 전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중간에 애드 익스체인지에서 입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광고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프로그래매틱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이자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매틱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꼭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입찰, 비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아젠다 말씀드릴 때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고가 보여지는 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경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SP가 구매자, 그리고 SSP가 판매자로 이제 애드 익스체인지의 거래 과정에 참여를 해서 비딩과 입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주식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주식에서 하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매체 파는 입장의 매체에서도 이제 플로우 프라이스라고 해서 가장 판매할 수 있는 이 인벤토리의 최저가를 설정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주가 DSP에서 이제 우리가 잠재 고객으로 설정을 하려는 이제 관심사,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정보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을 해놓고, 또 광고를 언제 보여줄지, 어떤 사이트에 보여줄지 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웹사이트에 도달을 하면 이제 광고 거래소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 뭐 기기 아이디나 쿠키 값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만약에 이 잠재 고객, 이 사용자가 광고주가 도달하고 싶은 잠재 고객의 특징과 일치한다면 이제 이 비슷한 같은 인벤토리를 구매하려는 다른 광고주들과 함께 입찰에 자동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광고주의 광고가 최종 낙찰되어서 그 소재가 그 매체의 지면에 노출이 되게 되겠죠. 지금 광고주 ABC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는데, 광고주 C는 이제 플로우 프라이스 안 되니까 입찰이 안 될 거고, 이제 광고주 A와 B 중에 더 높은 값을 부른 이제 광고주 A가
낙찰이 되어서 광고 노출에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매틱으로 이루어지는 비딩 과정을 애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광고 시리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비딩 과정을 좀 비주얼화한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The next sale is a digital treasure trove charming Ellie's private data. Lot number one, her emails. The one she's opened and read, wonderfully personal. Let's start at 240, 260, 280. So, lot number two, Ellie's drugstore purchases. Voila, priceless data. Do I hear 480? 500, sold. Her location data. It's not creepy, it's commerce. Do I hear 600, 620, 640, 660? So, all her contracts, even sweet Nana. So, at 740, her recent transactions, her browsing history, I think her texting habit. Sold. And now the one you've all been waiting for, and I can promise you won't be disappointed. 네, 지금 보실 것처럼 프로그래매틱에서 이루어지는 비딩 과정을 애플 광고에서 실제 경매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뭐 이메일에 뭘 받았는지, 그리고 뭐 드러그스토어에서 뭘 샀는지, 그리고 뭐 최근 구매 목록이 뭔지, 심지어는 이제 문자 보내는 뭐 습관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타겟팅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예전에는 이제 확보를 해서 매체에서도 제공하고 광고주나 마케터가 그걸 활용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iOS 14부터 아예 트래킹을 차단하는 기능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타겟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이나 좀 깊이가 굉장히 적어지면서 사실 내가 원하는 잠재 고객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제 이 유저가 뭘 샀는지 뭘 봤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서 광고에 쓰려는 수많은 경매 참여자들이 광고주이자 DSP, 애드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를 참여하려는 DSP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광고의 목적이었던 앱 트래킹 제한 기능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이제 아이폰, iOS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 관련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매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타겟팅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굉장히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한 타겟팅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와 타겟팅 종류하고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매틱에서의 차이는 얼마나 타겟팅을 정교하고 유연하게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이 됩니다. 먼저 하나씩 보면 이제 오디언스 타겟팅,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나이, 성별, 행동, 관심사를 조합해서 이제 특정 오디언스 세그먼트를 구성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에요. 뭐 단순하게는 2030 뭐 여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다른 디스플레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굉장히 딥하게 들어와서 지난주에 발리에 다녀온 아이폰 유저 중에 자라 앱을 설치한 사람 이런 것처럼 조건에 걸어서 내가 이제 도달하려는 잠재 고객군을 좀 핀포인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매틱 타겟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텍스추얼 타겟팅이라고 해서 맥락 타겟팅이죠. 문맥 타겟팅. 그래서 유저가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의 컨텐츠와 관련성이 있는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유저의 관심사나 데이터 기록을 알지 못하더라도 누가 와도 이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보는 사람은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사실 데이터 트래킹에 좀 구애를 받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타겟팅 중에 하나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 베스트 휴가지에 대한 콘텐츠를 보는데 옆에 비치웨어 쇼핑몰 광고가 뜨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비헤이비어럴 타겟팅, 행동 타겟팅인데 이제 이 유저의 이전에 이제 웹 브라우징 행동, 주요 관심사에 연관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콘텐츠를 많이 검색해보는 유저가 이제 구글의 카테고라이즈 이제 분류에 따라 펫 러버로 분류가 돼서 반려동물 제품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가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 알고 계신 리타겟팅. 이미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품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구매까지 끝까지 하게끔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광고죠. 이제 쿠팡 같은 거 제일 많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내가 검색해봤던 제품 물건들을 쫙 보여주는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몸담고 계시는 업종이나 업계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타겟팅 솔루션들이 다 다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 광고주분들 중에는 게임 개발자를 타겟팅해야 되는 그런 니즈의 광고주가 있으신데, 그러면 이제 어떤 광고를 써야 되냐, 애드 네트워크 쓰면 되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애드 네트워크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아무리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는 애드 네트워크라고 해도 이 게임 개발자를 타겟팅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B2B, 특히 B2B가 조금 타겟팅을 더 정교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매틱 솔루션을 써야지 원하시는 타겟팅을 하시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광고주가 그 기업 안에서 수집해 놓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까지 활용을 하면 더욱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의 타겟팅과 또 다른 점은 이제 광고가 노출될 위치를 설정을 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크롤을 내리기 전에 노출을 할 것인가, 그러면 더 비싼 지면이 되겠죠. 더 노출이 잘 되니까. 아니면 난 좀 싸게 하더라도 뭐 스크롤 내려서 보여지게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뷰어빌리티라고 해서 내 광고 소재가 20% 보였을 때, 50% 보였을 때, 아니면 100% 다 보였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타겟팅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광고 소재가 진짜 찔끔 노출됐는데도 다 임프레션으로 찍혀가지고 이게 맞냐, 뭐 이런 이제 왈가왈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뷰어빌리티, 조회 가능성이라는 이제 개념까지 이제 기능이 생기면서 그런 그 광고 소재가 진짜 소비자에게 제대로 다 보여졌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프로그래매틱에서 주요 거래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RTB,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타임 비딩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가 가능한 실시간 경매 방식, 오픈 옥션이고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체가 보유한 지면은 최소 단가를 지정하고 플로어 프라이스라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PMP,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선별된 일부 광고주만 참여하는 비공개 경매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B2B라던가 일반 이제 소비자들이 아니라 특정 이제 업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매체에서 지정한 특정 광고주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좀 프리미엄 광고 지면에 선 접근 가능한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 뭐 광고주 중에 이제 물류 쪽이 있었는데 이게 참 물류 소비자들을 찾아서 나서는 게 광고 안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물류 관련 업계들만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PD, 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라고 해서 이제 경매하지 않고 이제 매체 지면을 1대1로 특정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정 광고주가 봤을 때 이 특정 광고 지면이 제일 좋다 했을 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광고주가 선호하는 방식이고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태초의 전통적인 광고 거래 방식이랑 가장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리얼타임 비딩의 프로세스를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저가 웹페이지에 도달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노출을 만들게 되고 그 노출이 이제 경매 옥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임프레션이 하나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유저의 프로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쿠키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이 프로필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들,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그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경매에서 이겨서 이제 그 프로필을 가진 유저에게 우리의 광고를 보여지게 할 수 있는 이 6개의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0.1초 미만의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셨던 이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엄청 많은 기업들,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에 마케터, 오른쪽에 퍼블리셔 해서 중간에 너무 빽빽해서 이제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왼쪽에는 저희 같은 이제 대행사들도 있고요. 이제 왼쪽 밑에 애드 서버도 있고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애드 네트워크, 애드 익스체인지 이런 많은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루마스케이프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광고 매체와 에드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모두 정리를 해놓은 에드테크의 지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에드테크 지형 자체가 엄청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떼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주 사이드의 서드 파티 애드 서버, 매체 쪽에 퍼스트 파티 애드 서버고요. 그 사이에 애드 네트워크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 애드 익스체인지랑 왼쪽에 DSP, 오른쪽에 SSP 붙어 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DMP,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붙어 있고, 이렇게 전체 지형도가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각각의 영역들에 다 다른 플랫폼을 썼을 때 내가 어떤 플랫폼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내가 뭐 하나하나 선택하기도 엄청 어렵고 그래서 이걸 각각 선택하지 않고 구글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합 플랫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글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애드 서빙, 그 서치 매니지, 디스플레이 바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구글 마케팅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글 클라우드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굉장히 연동이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을 썼을 때는 사실 뭐 애드 서빙이랑 뭐 태그 매니저랑 연동이 안 되거나 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쉽게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개발을 한 것이 GMP고요. 그래서 아까 하나씩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디스플레이 앤 비디오 360이 DSP, 그 애드 익스체인지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광고주 사이드의 플랫폼, 그리고 캠페인 매니저가 광고주 사이드의 서드 파티 애드 서버고요. 그리고 어나리틱스가 이제 웹사이트에서의 활동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툴, 어나리틱스 툴. 그리고 서치애드 360의 경우 이제 내가 뭐 구글, 네이버, 그리고 해외로 광고를 하시면 뭐 야후, 빙, 뭐 다른 굉장히 많은 서치 엔진을 쓰시더라도
그걸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광고 소재를 자동화해서 자동 최적화 구성된 이제 소재로 내보내겠다, 그런 기술을 쓰시려면 구글 안에서 이제 스튜디오라는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려면 이제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태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이제 구글 GMP 안에서 태그 매니저라는 플랫폼이 따로 있고, 또 데이터는 마지막에 이제 시각화를 해서 한 번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떤 나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그를 위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랫폼 루커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온라인 광고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활동들을 집대성한 플랫폼의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GMP 안에서 다른 프로덕트들과 함께 연결해서 캠페인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채널 간의 구매 전환을 중복해서 집계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플러드라이트라는 게 이제 GMP 안에서 쓰는 이제 태그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캠페인 매니저, 애드 서버, 그리고 DB360, DSP, 그리고 서치 360까지 플러드라이트라는 같은 태그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 안에서 정확하게 유저가 어떤 전이를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 구매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기여도 분석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매체가 구매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 비용도 최적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툴을 같이 쓰면 이제 디스플레이, 검색, 동영상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단순하게 이게 클릭이 일어나고 구매가 일어났다라고 볼 때 라스트 클릭,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클릭을 기준으로 이걸 집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검색 광고가 가장 라스트 클릭으로 유입되고 구매까지 일어나는 게 가장 이제 기여가 큰 매체가 될 텐데, 사실 그거는 검색 활동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디스플레이 광고나 소셜 광고가 이 구매를 하는 과정에 영향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그냥 갖고 있는 예산 전부 다 검색만 때려넣자, 이런 식으로 좀 부캐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마케팅 전략 상에 약간 좀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구글 마케팅 플랫폼 안에서 전체 라스트 클릭뿐만 아니라 그 퍼스트 터치, 맨 처음에 노출됐던 거, 중간에 이제 유입됐다 나갔던 거, 이런 모든 전이들, 라스트 클릭 외의 모든 활동들을 다 함께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내가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비, 소셜 광고비, 검색 광고비,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갖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가 가장 큰 매체의 예산을 올리고 좀 기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매체의 예산은 줄이면서 최적화를 해나가서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프로그래매틱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검색 광고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접목해 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셨던 거는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매틱의 루마스케이프였고, 이거는 이제 서치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조금 단순화가 되어 있죠. 어차피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마케터가 임의로 본인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서 설정하는 영역보다 데이터 드리븐을 통해서 머신러닝 시키고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이 훨씬 잘 워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방대해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그널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인간이 개별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과 기능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되게 스마트한 마케팅 활동이
되겠다라는 것이 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에 프로그램의 팀이나 검색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가장 먹힐 것 같은 키워드 몇 개를 이제 넣어서 비딩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점점 더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마케터가 활용할 수 있는 시그널들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바이스의 종류, 이제 시간대, 주중인지 주말인지, 그 위치까지 이런 부분들을 마케터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됐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종류가 엄청 더 많아졌죠. 보시면 OS, 브라우저, 디바이스 타입,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 전환이 되었는지, 어떤 앱을 쓰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이러면서 광고주가 각 유저의 맥락에 맞게 비딩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비딩 자동화, 스마트 비딩이라는 기능이 도입이 됐고, 가용한 모든 시그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진행했던 검색 관련 웨비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포커스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 스마트 입찰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구글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구매 전환을 목표로 캠페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입찰에서 이용자들이 주는 신호들을 종합 분석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최적화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구글 광고주의 80%가 이미 자동화 입찰을 쓰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광고주들이 한 30% 정도 추가 전환을 스마트 입찰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결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내 브랜드, 내 제품을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이 정도 메시지로, 이 정도 위치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진짜 딱 몇 등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몇 등으로 얼마에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쓰는 마케팅 비용에 비해서 가장 많은 매출을 달성하는 거다 보니까 전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입찰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이제 비용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이라고 구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색 광고 플랫폼도 구글에서는 구글 에즈를 쓰고 또 다른 검색 엔진은 또 다른 걸 쓰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각각의 개별 플랫폼을 썼을 때와 아까 말씀드렸던 서치헤드 360처럼 전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구글이라고 하면 구글 안에서는 이제 비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SA360에서 쓰는 것보다는 좀 제한이 있고, 리포팅도 구글 에즈 리포트만 볼 수 있고, 캠페인 관리도 구글 에즈에서 하는 캠페인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치헤드 360 같은 전체 통합 관리 툴을 쓰게 되면 일단 비딩 자체도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서치 엔진들을 전체 다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 리포팅도 아까 이제 애드 서빙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매체 리포트를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볼 수 있고, 캠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색 광고 영역에서 이제 하나의 올인원, 원스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검색 광고 캠페인 세팅부터 이제 광고 비딩, 설정, 그리고 결과 보고까지 모두 가능하고, 이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GMP를 쓰면 어떤 관점에서 좋으냐를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지도가 또 그려지는데요. 먼저 이제 맨 왼쪽에 보시는 DB360, SA360에서
이제 이쪽에서 확보된 디스플레이, 비디오, 그리고 검색 광고 관련 데이터가 애드 서버인 캠페인 매니저로 이어지고 또한 이제 웹 분석 툴인 어널러틱스로도 보내집니다. 그리고 캠페인 매니저에서는 이제 온라인 캠페인으로 집행하고 있는 광고 데이터들이 모두 트래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널러틱스에서는 우리 사이트나 앱에 유입이 된 유저의 활동을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그 웹이나 앱상에서 획득한 행동 데이터 외에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CRM 데이터라든지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어널러틱스에 같이 업로드를 해서 회사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널러틱스에서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을 오디언스 세그먼트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구매 완료한 유저들이 어떤 전이를 거쳐서 구매를 완료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나중에 인사이트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오디언스 세그먼트 만들어진 걸 다시 DB360과 SA360으로 연결해서 그 오디언스를 더 구매를 소구하는 쪽으로 리타겟팅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필요한 태그를 삽입해야 되는 또 태그 매니지먼트 툴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태그 매니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름이 그려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드테크의 발전 배경이나 이런 통합 관리 플랫폼이 출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방대해지면서 이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촘촘하게 트래킹을 해야 하는 니즈가 생겼고 또 이런 방식으로 수집해서 활용 가능한 시그널의 카테고리가 다양해지면서 인간이 개별적으로 다 컨트롤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화가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존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내가 가진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스마트하게 써서 이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에게 도달을 하고 이를 측정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최적화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넘어가서 유저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이 몇 년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서드파티 쿠키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애플 광고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서드파티 쿠키에 의존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가 너무나 많고 구글 또한 서드파티 쿠키에 의존해서 한참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그 서드파티 쿠키 수집 제한의 시기를 매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서드파티 쿠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또 표현한 아까 보신 그 프라이버시 광고 시리즈의 또 같은 시리즈인데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Felix? No, Felix. Date of birth? November 5th, 1986. Tracking current location. Can I have a taste of your ice cream? Here's what you Can said I last lick the month. crumbs from your table? Can I interfere in your crisis? Can you hear those people behind This will me? help with the itching. Can I have a taste of your ice cream? Can I lick the crumbs from your table? No, mind your own business. Why don't you mind your own business? Why don't you mind your own business?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다 쫓아다니던 이제 트래커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나는 내 데이터를 서드파티 쿠키로서 광고 플랫폼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세상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 트래킹을 Felix?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쿠키에 대한 개념을 또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쿠키는 이제 유저의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작은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199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최초의 온라인 광고 소재도 그 즈음인데 그때 이제 온라인 광고라는 것도 처음 생기고 그걸 트래킹 할 수 있는 쿠키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가 해당 유저의 브라우저에서의 행동 기록을 확보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쿠키가 이제 부스러기 남기면서 흔적을 남기니까 이제 쿠키라고 이름을 명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키도 이제 그 사용 가능한 범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퍼스트 파티 쿠키가 있고 서드 파티 쿠키가 있습니다. 퍼스트 파티 쿠키는 이제 한 개의 도메인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쿠키예요. 그래서 다른 도메인하고는 공유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재직하고 계신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도메인에서만 수집할 수 있는 쿠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드파티 쿠키는 그에 반해서 이제 한 개의 도메인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제 쿠키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다른 이제 도메인들에게도 쉐어가 될 수 있는 쿠키입니다. 그래서 이 서드파티 쿠키의 주요 기능은 유저의 온라인 액티비티를 트래킹을 해서 그에 맞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타겟팅해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쿠키, 서드파티 쿠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타겟팅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목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법적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GDPR, 유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인데 이것 때문에 한창 제가 기아 자동차 해외 광고를 하고 있을 때 데이터 수집 못한다. 그리고 웹페이지 들어갔을 때 밑에 쿠키 수집 동의하느냐는 동의 배너를 띄우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다급하게 대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CCPA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제시한 보호 법령인데 같은 개념으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을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처리를 제한하거나 수집을 아예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측면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자유롭게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들의 쿠키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쿠키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이거를 이제 옵트아웃에서 옵트인 방식으로 변화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 동의 없이는 쿠키를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브라우저들이 이제 서드파티 쿠키 수집을 제한을 하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종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제 도입했던 게 파이어폭스에서 ETP라고 이제 트래킹 프로텍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서드파티 쿠키 제한을 시작했고 이어서 사파리에서도 그 이듬해에 같은 이제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쿠키를 수집하지 않는 것을 브라우저의 디폴트 사항으로 설정을 하는 걸로 바꾸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브라우저는 서드파티 쿠키뿐만 아니라 퍼스트파티 쿠키도 수집은 가능하지만
이제 그 생존 기간,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굉장히 짧게 제한을 해서 이제 퍼스트 파티조차도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최대한 수집을 못하는 방향으로 제한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두 가지 프라이버시 광고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제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라고 해서 iOS 14부터 이제 아예 기능으로 넣어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거 도입됐을 때 다들 많이 이거를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크롬인데, 크롬이 이제 글로벌리 가장 커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여서 이게 서드파티 쿠키 수집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원래 한 번 더 일찍 이제 종료를 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이제 미뤘어요. 이게 작년의 기사인데 없앤다더니 또 구글에서 서드파티 쿠키의 수명을 연장했다라는 기사였고, 이제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1년 늦춰서 지금 2024년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얘기가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를 이제 안정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크롬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에서도 작년에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못 쓰게끔 팝업을 띄워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 7월 정도예요. SNS 쓰시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바로 이제 약관을 철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또한 이제 광고 타겟팅을 통한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전처럼 자유롭게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하지 못하면 수익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눈 딱 감고 강제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이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무조건 동의를 이제 소비자에게 자유도를 주고 동의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키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프로그래매틱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최대한 촘촘하게 기간을 넓게 잡아서 수집을 잘 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이제 분석 툴을 심고 최대한 이제 우리 도메인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아두는 것, 잘 모아서 이제 다른 광고 플랫폼이나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곳에도 최대한 소스로서 광고를 주면서 데이터를 주면서 이제 자사의 데이터 퀄리티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서드파티 쿠키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나 솔루션을 하나씩 이제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외국계 회사여서 회사 자료가 영어로 된 게 많아가지고 미처 다 번역을 하지 못하죠.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이제 컨센트 모드와 인핸스드 컨버전이라고 해서 이건 구글에서 제시한 방법론인데 이제 고객에게 쿠키 수집 동의를 받는 프로세스 상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걸 대비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서버 사이드 트래킹의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 상의 서드파티 쿠키가 이제 수집이 안 되는 게 디폴트가 되다 보니 이제 메타와 구글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제품으로서 제공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매치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구글과 메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CRM 데이터, 이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업로드를 해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타겟할 오디언스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씩 좀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주요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인 젠틀몬스터인데, 이제 들어갔을 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쿠키 동의에 대한 배너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직 한국에서는 법제화가 된 건 아니어서 아마 이거 없이 그냥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중에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분명히 대두가 될 거고, 이렇게 저희도 제한적으로 광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 네네. 특히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또 되게 방문자 입장에서 귀찮고 네. 여기도 번거롭거든요. 네. 그 방문할 때마다 뜨게 해야 돼요. 요 배너 말씀이실까요? 이거는 이제 한 번 동의를 하면 그 뒤로는 뜨지 않는 배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웹사이트마다 다르긴 한데 전체 동의하거나 아예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옵션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택해서 내가 수집을 허용하는 거 안 하는 거 막 자세하게 나눠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선택을 하고 나면 이거는 안 뜨게 해야 되는 게 원래 프로세스예요. 만약에 그게 계속 뜨고 있다면 그거는 그 웹사이트 개발팀에서 약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런 동의를 안 한 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이로 있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텐트 모드라는 기능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했는데, 이제 쿠키 수집에 미동의한 유저의 행동과 광고 성과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컨텐트 모드가 없이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7명이 구매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한 사람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얼마나 데이터가 또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컨텐트 모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수집 동의를 한 사람들의 그 구매 전환도 확인이 되고, 쿠키 수집 미동의한 유저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구글이 갖고 있는 행동 모델링이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쿠키 미동의한 사람 중에 한 3명 정도 전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라고 하면 이제 위와 다르게 한 3개 정도의 전환이 더 추가되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비동의한 유저의 쿠키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비식별인 상태에서의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광고 리타겟팅에는 활용할 수 없고, 이런 약간의 제한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예 미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깜깜이로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모델링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봤을 때는 이제 콘센트 모드로 전 실제 일어난 전환의 한 60% 정도는 좀 커버가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핸스드 컨버전의 경우에는 이제 전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 효과적인 입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구매 전환을 완료를 하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수신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전환 추적 태그에 반영이 되고 이제 비식별화 해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를 해서 그 형태로 구글에 전송을 하면 이제 전환 측정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데이터를 해싱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측정되지 않았을 전환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데이터를 통해서 입찰을 최적화하는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가지 중에 중간에 있었던 서버 사이드 트래킹인데요. 이제 구글과 메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서드파티 쿠키 수집이 제한이 되다 보니 이걸 쿠키로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별도의 서버에 이런 데이터들이 한 번에 모이게끔 해서 그 서버의 데이터를 직접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드파티 쿠키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버로 바로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면 웹사이트 이제 로딩 속도가 좀 개선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이제 저희가 컨버전 API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필요하신 고객사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브라우저에 서드파티 쿠키가 없어지면서 메타에서 아무리 타겟팅을 걸려고 해도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풀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계속 이제 전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보내서 예전 그 쿠키 제한에 조금 영향을 덜 받도록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하면 이제 예전처럼 타겟팅을 해서 구매 전환율까지 이어지는데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매치는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 리스트들을 각각 구글과 메타에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객을 타겟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겠죠, 구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올린 고객들은 이미 구매가 전환된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타겟할 고객분에서는 빼버리고 이제 새로운 잠재 고객들을 찾아 나가는데, 최대한 우리 구매 전환이 완료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 나서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글의 커스터머 매치라는 기능이고, 그렇게 되면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지메일, 그리고 구글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 지면들의 이제 비슷한 고객을 찾아서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는 이제 커스텀 오디언스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CRM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면 그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싱이 되고, 페이스북 안에서 갖고 있는 모두 중에 루컬라이크 어디언스, 가장 비슷한 어디언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 집에 직접 들어온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 자체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 소스로서의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 프리딕티브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할 만한 고객을 예측해 나가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에서도 이제 이런 프리딕티브 마케팅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구매 완료자 데이터를 올리면 그와 비슷한 사람 중에 뭐 7일 이내에 구매할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타겟팅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커스터머 매치와 이제 문맥 타겟팅,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 마케팅 전략을 짤 때도 훨씬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유용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에서 이제 크롬의 서드파티 쿠키 수집 제한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때문인데요. 이제 서드파티 쿠키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고 이게 테스트 완료가 될 때까지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을 직접 트래킹하는 것은 제한을 하면서 기존 기술로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데이터 사용에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웹과 안드로이드 둘 다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제시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픽스 API라고 해서 특정 유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최대 5개 정도 랜덤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한 일주일 정도만 사용을 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명을 굉장히 짧게 잡아서 좀 안정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미디어 플랫폼들에게 제공을 해서 짧게나마 그런 관심사 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터레스트 관심사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한 사람이 몇십 가지 관심사를 가질 수 있고 그게 타겟팅에 활용이 될 수 있었던 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5개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되면서 훨씬 타겟팅을 좀 딥하게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틀도브 API라고 해서 엄청 말을 막 지어놨는데, 이 2개의 연관성 없는 요청을 이제 합쳐가지고 타겟팅에 활용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그 2개의 연관성 없는 요청이라는 게, 하나는 컨텍스추얼, 그러니까 아까 컨텐츠 상에 있는 이제 맥락인 거죠. 이 맥락은 이제 타겟팅 없이도 웹페이지의 컨텐츠가 뭔지만 알면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제 개인이 가진 관심사 그룹, 이 2개를 합쳐서 이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활용해 보겠다라는, 크게 이렇게 2가지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크롬 서드파티 쿠키 종말이 되면 아마 그때쯤 맞추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물론 이제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제한이 되더라도 저희가 프로그래매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그널은 굉장히 방대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제품, 내 브랜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일지언정 우리 잠재 고객을 찾아서 도달해 나가는 데는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통합관리 솔루션을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잘 활용해서 내 예산, 내 소중한 예산을 이제 실제 구매까지 도달하는 데 가장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에드테크와 프로그래매틱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